MJ 전국 장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논리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유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떨리시죠? 저도 많이 떨립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제가 눈앞에서 실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하세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독해의 내용 파악보다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특징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지문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지문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자,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 즉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전에 앞서서 누군가가 어떤 내용에 대한 주장이 사전에 있었어야 가능한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논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4번,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하고 있다. 5번, 분류의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여러 종류로 나눠 적분하고 있다. 자, 앞에 지문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문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분류의 설명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떤 설명 대상을 기준을 가지고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분류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그림 문자란, 이거 정의죠. 자, 뭐뭐란 무엇 무엇을 뜻한다라고 하는 정의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반면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뒤에 보기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반면이 있다라는 것은 앞뒤 두 문장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대조적인 설명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아유, 지나갔네요. 자, 그 예로는 상형 문자를 들 수 있다. 예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리 문자가 가장 발달된 문자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한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한글을 모국어로 가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틀린 설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한글이 왜 으뜸인 문장이냐? 적은 수의 기본자로 많은 말소리를 자유자재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를 뒤에 이제 확실하게 제시를 했죠. 이 근거에 의하면 자, 그 중에서도 으뜸은 한글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정답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1번,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확인이 가능하죠. 두 번째,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자, 우리 앞에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용어의 정의를 살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자란 무엇을 뜻한다 라는 보기가 있었고요. 네 번째, 예시의 방법, 그 예로는 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분류의 방식은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 여러분, 리더십의 부재예요. 리더가 부재한 게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또는 리더로서의 어떤 좀 기질이 부족하다 라는 전제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잘못된 정책, 이것을 무엇에 빗대요?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처럼, 자, 사공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리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뜻하는 거죠.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아까 우리 리더십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리더십이 지금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용기가 있는 결단을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3번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버리면, 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길잡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된 정책, 그리고 혼자 가버리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4번하고 5번 보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자, 속담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임시병통은 될지 모르나,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해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해설지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 노트로 몇 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오늘 일단 입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도록 할게요. 임시변통은 말 그대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어떤 차선적인 행동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동족방뇨, 하석상대, 임시방편, 미봉책 등이 있습니다. 자, 방금 눈치챘나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자성어 안에 1, 2, 3, 4, 5 중에 하나가 언급이 되었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5번입니다. 자, 언발의 오줌 누기, 하석상대라는 사자성어를 그대로 풀이한 경우인데요. 자, 언발에 오줌을 누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그 얼었던 발이 녹겠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발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오줌을 눕니까?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서, 자, 임시변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아주 작은 것에 몰두하다가 큰 것을 놓치다라는 경우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 이거 사자성어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여버리다라고 하는 교각사루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2번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거는요,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집안의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자꾸 닥쳐오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 정도가 비슷하게 해석이 되겠네요. 3번 여름 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여름에는 불을 쬐 필요가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당장에는 별로 쓸데없다가 이게 막상 없어지면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4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애써 일한 보람이 없고 헛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참 힘들어하죠.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잘못된 것은 맞춤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지 않는 어법을 잘못 사용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1번에 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자, 요 시답지 않은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죠. 요 시답지라는 표현은요, 만족스럽거나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않게라는 부정어를 합치면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않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2번 그에게는 5살 빼기 딸이 있다. 요거는 아마 띄어쓰기를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5 띄고 살빼기입니다. 5은 수관형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수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단위명사인 살을 꾸며주는 단위명사를 꾸며주는 수관형사이고요. 띄어쓰기 되고 그 다음에 단위명사 나와 있고 뒤에 백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나와 있습니다. 띄어쓰기로 본다라면은 완벽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 금세 같은 경우는요, 어이세자와 아이세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이세자,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예요.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나왔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그럼 선생님 I 세자는 언제 사용합니까? 이 I 세자는 여러분 가격이에요. 형편이나 흥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건의 값 등을 가리킬 때 우리가 I 세자 금세를 사용합니다. 4번. 자, 요거 좀 이상합니다. 건물이 부서진 지 오래되었다. 이 부서진이라는 표현은 부서지다를 기본형으로 가지는 표현에 잘못된 표기예요. 이게 부수어진을 지금 축약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국어사전에 기본형은 부서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다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 표현은요. 부서진이 아니라 그냥 부서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5번 모네이가 한창이다. 한창 가장 왕성하고 활기 있거나 그러한 시기를 뜻하는 표현이죠. 요거 밑에 이응이 미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참이 되죠. 그렇죠. 시간이 꽤 지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글자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5번 문제. 자, 독해 문제예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몽타주는 2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아이젠슈타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 문자가 합해져서 회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어요. 자, 몽타주의 개념을 에인슈타인이 어디서 빌려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상형 문자가 합쳐져서 회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는 2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자, 2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 나란히 두어서 시각적으로 묘사가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고 했대요. 뭐를 통해서? 몽타주를 통해서.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렇죠. 눈하고 물이 합쳐져서 눈물이 흐르면은 이 눈물이 결국 슬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서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몽타주의 개념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있고 옆에 귀를 그리면 누군가가 엿듣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서 지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누가? 에이젠슈타인이 구현을 했던 몽타주의 개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몽타주는 상형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잠깐만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몽타주는 상형 문자가 합해져서 회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정답이 체크 가능하겠네요. 자, 틀린 것은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자,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 나란히 두어서 묘사가 불가능한 것도 재현하려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되게 만들었고 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의 의미를 뽑아낸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몽타주의 개념은 자, 중립과 묘사를 연결해서 지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사용한 것은 1번 아버지는 추위를 무릅쓰고 자, 여러분들 무릅쓰고를 이렇게 씁니까? 무릎 이거 사람의 무릎을 뜻하는 거죠. 자, 무릅쓰고는 이 무릎이 아니라 받침의 비읍을 사용하고 무릅쓰고라고 써야 됩니다. 의미는 그대로 참고 견디다 라는 뜻이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르셨다. 자, 요거 기본형 들르다 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어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들어가서 들르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올바른 표현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르셨다. 3번 그가 미소를 띤 얼굴로 자, 여러분 이 띈 표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일단 의를 사용하는 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너 내 눈에 한번 띄기만 해봐. 할 때 어떤 사람의 눈에 드러나다 할 때, 그 눈에 띄다 할 때 의를 사용한 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격을 넓히는 그 띄어쓰기 있잖아요. 그 띄어쓰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의의 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소를 띠다, 얼굴에 홍조를 띠다, 부끄러움을 띠다, 어떤 임무, 그렇죠. 임무를 띠다라고 할 때도요. 의가 아닌 이를 사용하는 띠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벌렸다가, 자, 벌리다가 아니라 벌이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벌리다는 어떤 대상의 이 사이에 실제적인 간격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벌리는 거죠. 지금은 사업을 펼치다,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야 되니까 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군대 생활이 아직 익숙치 않아. 여러분들 요 보기는요. 해설지를 참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익숙치 같은 경우는 네 글자 익숙하지로 일단 펼쳐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받침이 울림소리인지 울림소리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익숙 같은 경우는 마지막 받침이 안울림 소리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하를 통째로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글자가 익숙과 지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익숙치가 아니라 익숙지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치로 축약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울림소리. 자, 예를 들어서 간편하지, 그 다음에 염려하지 같은 경우는, 자, 간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받침이 니은, 울림소리로 끝났죠. 그 다음에 염려하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받침이 미음, 울림소리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 나오는 하에 히읗은 그대로 남겨두고 아 소리만 탈락을 시켜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히읗과 그 뒤따르는 지가 축약이 되어서 치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편치, 염려치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가 아니라 안울림소리이기 때문에 하를 통째로 빼서 익숙지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어렵죠?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니까 잘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일회용 놀이개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으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 자,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때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자, 우리 앞선 본문에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했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1번.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1번.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자, 1번 어떻습니까? 맞는 설명이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인간이 왜 때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2번.
인간은 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기적인 유전자 혁명은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내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틀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해 주다. 자, 본문의 우리 마지막 부분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 이기적 유전자 혁명의 메시지는 결국 정반대의 의미를 해석될 수 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그렇죠.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라고 5번의 설명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글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파란 지문이 글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읽어보고 처음 중간 끝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린 때때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깊은 속내를 읽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자세, 제스처 등을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이 글을 통해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탐구해 보았다 그러면 마무리, 요약 부분이겠지만 탐구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전체 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해야 올바른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탐구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네요. 다음 문제. 9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독해 지문의 전형적인 문제이고요. 정확하게 의미 분석을 하셔야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 자,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대요. 분노 감정의 처리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탄리오 법칙이 적용된대.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공격 충동이 일어난대요. 동물의 경우 분노를 느끼면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발톱을 세우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행동을 나타나게 된대요.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죠. 사람의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눈매가 사나워지고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공격 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 문장에도 있듯이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뒤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한번 볼까요? 1번. 공격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 아니죠. 2번. 분노의 장점과 단점 아닙니다. 3번. 탄리오 법칙의 정의와 실제 사례 아니고요. 4번. 동물과 인간의 분노 감정의 차이 없었고요. 5번. 분노가 야기한 행동의 변화. 그렇죠. 이 분노가 발생하게 되면은 공격적인 성향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동시에 딱 나타나게 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분노는 공격과 복수 행동을 유발한다. 사람의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눈꼬리가 위로 확 올라가고 이를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공격 행위가 나타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글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택지 한번 잠깐 먼저 보고 올까요? 자,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5개의 선택지가 나와 있어요. 구비문학의 현장성, 구비문학의 전승성, 구비문학의 유동성, 구비문학의 구현성, 구비문학의 기록성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엇에 관계된 설명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비문학에서는 기록문학과, 기록은 이제 글로 전해지는 문학을 기록문학이라 하죠. 기록문학과 같은 의미의 단일한 작품 내지 원본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구비문학에서는 기록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엄밀하게 검증된 텍스트를 놓고 이것이 바로 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온의 장사 힘내기 전설이라든가 진주낭군 같은 민요는 서로 조금씩 다른 종류의 구연물이 다 그 나름의 개별적 작품이면서 동일한 작품의 변이형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야기꾼은 그 개인의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 자, 개인적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 설화의 어떤 내용을 좀 더 실감나게 손질하여 구현할 수도 있고, 자, 관객들 앞에서 직접 입으로 설명해 가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일부를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대요. 모내기를 할 때 부르는 모노래는 전승적 가사를 많이 이용하지만 선창자의 재간과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그렇죠, 노래를 먼저 부르는 사람의 재간과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새로운 노래 토막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일부를 즉흥적으로 개작 또는 창작하는 일도 흔하다라는 것. 이 구비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비문학을 적층문학, 조금씩 쌓이고 쌓이는 문학이라고 하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상황, 어떤 능력을 가지고 뒤에 사람에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3번. 구비문학의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하는 특징? 그렇죠. 조금씩 그 성질이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성질을 뜻하니까 결국 이 글은 자, 구비문학의 유동성에 관한 글이다 라고 정답을 체크하는 게 옳겠습니다. 11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이 새로 추가된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이 복수 표준어에 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2011년 그리고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복수 표준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꼭 한번 시간 내서 정리를 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사랑이 뭐기에 사랑이 뭐길래. 원래는 뭐기에가 표준어였었는데요. 뭐길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번. 뭐가 이렇게 허섭스레 갔냐. 원래는 허섭스레기였는데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죠. 허접스레기, 허접스레기. 자, 그래서 허접스레기가 복수 표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번. 우리 형제들은 오순도순 잘 지냅니다. 원래는 오순도순이었죠. 하지만 자, 오손도손, 오손도손도 추가로 복수 표준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4번. 그 사람은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 좋아할래야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의도를 가진 표현은 이 려야만 선택해서 표준어로 인정을 하고요. 뭐뭐 할래야라는 표현은 이거 인정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그 사람은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가분리라고도 하고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확인한 대로, 그렇죠, 려야를 붙여야 돼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레야가 아니라 려야예요. 의도를 가진 표현. 좋아하려야가 미안합니다. 좋아하려야 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저 친구는 만날 지각이야. 자, 만날. 원래 표준어는 만날이었는데요. 자, 이후 맨날도 복수 표준어로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밑줄 치인 부분을 문맥에 맞게 바꾼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보기를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자,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자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회자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느냐? 좋은 것,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의 입에 칭찬을 받으면서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회자되다라고 해요.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회자되다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자, 그냥 무엇으로 뭐하고 있다? 여겨지고 있다라고 고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잘 고쳤고요. 2번, 정부는 시급한 지원 정책이 현재의 상황을 전개하는. 자, 전개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작해서 펼쳐나간다, 버리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 제 상황을 펼쳐나가는 유일한 방책이란 말은 의미상 말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이 제 상황을 해결하고 처리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타개하다라고 고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2번도 맞게 잘 바꿨네요. 3번, 평민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흥행하다. 흥행은 여러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뭐 연극, 영화, 서커스 따위를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인기를 받게 되는 것을 흥행하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종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펼쳐지는 것이니까 흥행보다는 성행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불교가 성행하였다. 좋습니다. 4번, 명절에는 어김없이 부는 고수톱 열풍에 척박한 우리 놀이 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자, 명절에 어김없이 부는 고수톱 열풍은 척박한 우리 놀이 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다를 반증으로 고치래요. 여러분, 이거는 고치지 않는 게 오히려 맞죠. 방증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 증거예요. 자, 그래서 고수톱을 왜 많이 치나?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한 예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수톱은 방증이라는 표현이 옳고요. 반증은 반대가 되는 증거라는 뜻이니까 지금 경우에는 오히려 고치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헌 책상들을 새 책상으로 모두 가름하였다. 여러분, 이 가름은요, 앞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골라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패, 우열, 남녀, 이런 경우를 판단해서 딱 결정짓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판가름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름이 안 돼. 누가 힘이 더 셀지 우열이 가름이 안 돼. 자, 흥망, 성쇠 등이 앞에 미리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가름이라는 표현이 많을 텐데, 지금은 헌 책상을 새 책상으로 뭐하다? 대신하다, 교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야 되니까 정확한 의미로서 갈음을 선택해서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잘 고쳤죠? 자, 그래서 잘못된 고친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